김순자 여사는 막 도배를 마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칠한 페인트와 새 자재 냄새가 콧 속을 맴돌았지만 그마저도 지난 30년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 달콤하게 느껴졌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뜨거운 솥 앞에서 설렁탕을 끓여가며 홀로 아들, 딸을 키웠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에 깊게 팬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에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어떠냐, 민수야, 이만하면 강남에서도 빠지지 않지. 순자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아들 강민수의 어깨를 툭 쳤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은 제 아내인 최유리에게 향해 있었다. 며느리 유리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명품으로 휘감은 가녀린 몸,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잘 관리된 손톱까지.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를 내고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파산한 집안의 과거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을. 유리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도 대리석 아트월을 손톱으로 톡톡 건드렸다.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저건 만족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바라는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담긴 얼굴이었다. 그런데 어머님, 유리가 입을 열었다. 예상대로였다. 인테리어가 이게 전부인가요? 요즘 신혼집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가구랑 주방은 이탈리아 수입산으로 맞춤 시공하는 게 트렌드인데 순간 순자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15억. 그녀의 전 재산 절반이 넘는 돈이 이 아파트에 들어갔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고맙다는 말이 아닌 불평이었다. 그게 집값만 해도 만만치 않아서. 순자가 말을 더듬자 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하긴 어머님 세대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제 친구들이 전부 이런 동네에 살아요. 집들이를 할 텐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좀 창피해요. 남편 기 죽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교묘하게 아들 민수를 대화에 끌어들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엄마, 유리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이왕 해주시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아들의 말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조금만 더. 30년 세월의 무게가 겨우 조금이란 말로 폄하되는 순간이었다. 순자의 눈앞에 뜨거운 김이 서린 설렁탕 가게 주방이 아른거렸다. 새벽부터 뼈를 고고 행주를 삶고 무소의 솥을 닦던 거친 손이 파르르 떨려왔다. 얼마나 더 필요하냐?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유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제가 알아봤는데 거실이랑 안방만이라도 이탈리아 명품 가구로 맞추고 주방 상판만 교체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어머님. 5천만 원. 지방에서 빚 갚으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딸, 지영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 돈을 고작 가구와 주방 상판에 쓰겠다고 저리도 쉽게 말하고 있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체면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결혼을 반대했던 주위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아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었다.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하마. 결국 순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유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순자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렸다.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사랑해요, 어머님. 그 간살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며칠 뒤 순자는 자신의 가게 30년 전통 한양 설렁탕 주방에서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다. 가게는 점심 장사가 끝나 텅 비어 있었지만 24시간 내내 끓는 솥에서는 구수한 뼈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곳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사장님, 허리 좀 펴고 하세요. 그러다 등골 휘어요.
가게 일을 20년 넘게 도와준 박 여사가 뜨거운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순자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속을 터놓는 친구였다.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는 일도 아니지. 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속이 문제지. 박 여사는 순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새 아파트는 마음에 들어 하신대요. 순자는 대답 대신 큼지막한 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힘껏 내리쳤다. 쩍하고 갈라지는 무소리가 그녀의 속마음 같았다. 마음에야 들겠지.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가 봐. 순자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박 여사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여사는 혀를 끌끌 찼다. 내가 뭘 했어요? 아드님도 문제지만 그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사장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도 어떡해. 하나뿐인 아들인데 기 한번 펴고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드님 기를 펴주는 거예요. 그냥 버릇만 나빠지게 하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는 사장님 집까지 팔아달라고 할 위인이야. 박 여사의 직설적인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깍두기를 버무리는 손에 힘을 더 줄 뿐이었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예쁜 며느리였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네, 아가. 어머님, 저 유리예요. 지금 뭐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상냥하고 애교가 넘쳤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지.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들이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벌써 인테리어는 다 끝났고, 네. 어머님이 돈 보내주신 날 바로 계약해서 속전속결로 끝냈어요. 역시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유리는 아무렇지 않게 순자의 아픈 곳을 찔렀다. 순자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분명 본론은 따로 있을 터였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제 친구들이 다들 한가닥 하는 애들이라 집들이도 그냥 동네 잔치처럼 할 수는 없어서요.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부르고 와인도 좀 괜찮은 걸로 준비하려고요. 파티 준비하는데 돈이 좀 들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어머님 아들 체면이기도 하고요. 순자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천만 원을 받아간 지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집들이 파티 비용까지 대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여보세요? 어머님 듣고 계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끓고 있는 설렁탕 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저 솥은 단 하루도 불이 꺼진 적이 없었다.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저 솥단지가 그리고 그 안에서 끓고 있는 저 뽀얀 국물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게 느껴졌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김순자는 곱게 빗은 머리에 가장 아끼는 옥색 한복 저고리를 차려입고 아들에게 아파트로 향했다. 양손에는 밤새 정성껏 재우고 쪄낸 궁중 갈비찜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호텔 케이터링이 웬 말이냐며 직접 만든 음식을 하나라도 먹여야겠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고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덮쳤다. 거실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값비싼 샴페인을 든 선남선녀들이 무리지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는 순식간에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위축감을 느꼈다. 어머님 오셨어요. 파티의 주인공인 며느리 유리가 우아한 실크 드레스 차림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순자의 손에 들린 보자기 꾸러미를 보고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가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나 이걸 다 직접 해오신 거예요. 힘드셨을 텐데. 저희 호텔 뷔페 불렀는데 유리의 말에는 감사함이 아닌 굳이 필요 없는 일을 했다는 듯한 미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보자기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주방 구석으로 향했다. 순자의 눈은 자연스레 며느리의 동선을 따라갔다.
유리는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뷔페 테이블은 쳐다보지도 않고 싱크대 옆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갈비찜 그릇을 내려놓았다. 마치 부끄러운 물건을 숨기기라도 하듯. 순간 순자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밤새 핏물을 빼고 기름기를 걷어내며 끓인 자신의 정성이 저 차가운 싱크대 옆에서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아들 민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거실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 앉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들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그때 유리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리야, 아버님 사업은 이제 좀 괜찮으셔?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다며? 한 친구가 묻자 유리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다. 응, 그럼. 우리 아빠가 누군데? 요즘은 베트남 쪽으로 사업 확장하셔서 더 바쁘셔. 조만간 나도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녀의 허풍의 친구들은 역시 클라스는 영원하다며 부러움 섞인 찬사를 보냈다. 순자는 기가 막혔다. 사돈댁은 이미 몇 년 전 공장이 부도나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저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저 철없는 아이들도 모두 가증스러웠다. 바로 그때 다른 친구가 질문을 던졌다. 근데 유리아 시누이는 어디 갔어?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은 마치 신호탄 같았다. 유리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일부러 순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아, 우리 형님은 저기 지방 소도시에 살고 계셔서요. 워낙 소박하게 사시는 분이라 아마 이런 자리는 좀 불편해 하실걸.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 소박하다는 말에 담긴 경멸과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말에 그어진 선. 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순자의 심장에 박혔다. 비 때문에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시장에서 떨이옷을 사입으면서도 늘 밝게 웃는 딸 지영의 얼굴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국 순자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을 찾아야 했다. 마침 민수가 발코니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순자는 성큼성큼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수야. 엄마? 왜 불편해? 민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너 방금 내 처가 내 누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니? 그리고 내가 가져온 갈비찜은 왜 저 주방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냐고.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민수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담배를 비벼 껐다. 엄마, 제발 좀 오늘 유리 생일이나 마찬가지인 집들이라고요. 왜 자꾸 분위기 망치는 소리만 하세요? 뭐 내가 분위기를 망쳐. 그럼 아니에요. 유리가 자기 친구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리고 그 갈비찜, 솔직히 오늘 파티 콘셉트랑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누나 얘기도 그래요. 누나 사는 게 소박한 거 사실이잖아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엄마 때문에 유리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순자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이나 누나의 자존심보다 며느리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30년이었다. 남편 없이 홀로 저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 바친 세월이. 그런데 지금 눈앞의 아들은 온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파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모두가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린 아들의 얼굴을 한번 깊게 새기듯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화려한 파티장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쾅하고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자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선 순자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오늘 그녀는 아들이 지어준 화려한 감옥에서 쫓겨난 기분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은 아들이라는 성이 실은 모래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집들이에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며칠 동안 김순자는 가게에 있어도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다. 30년 넘게 구수하기만 하던 설렁탕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고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을 보고 있자면 아들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속이 울렁거렸다. 아들 민수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아마 제 어미가 파티를 망쳤다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텅 빈 가게 안순자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박 여사가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사장님 며칠째 영 얼굴이 안 좋으시네. 아드님 댁에서는 연락 없고요. 순자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다. 박 여사는 더 묻지 않고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와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얼음장 같던 손으로 퍼져나갔다. 이럴 때일수록 딸내미 얼굴이라도 보고 오시지 그래요. 지영이 아가씨는 사장님 속 썩일 애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딸 지영,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정작 딸에게는 늘 미안하고 소홀했던 죄책감 때문에. 순자는 갑자기 딸의 얼굴이 미치도록 보고 싶어졌다. 그늘 없이 환하게 웃던 딸의 미소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박 여사 나 오늘 하루만 가게 좀 비울게. 급한 볼일이 생각났어. 순자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박 여사가 놀라 말렸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다. 기차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순자는 복잡한 상념에 잠겼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강남의 빌딩 숲이 멀어지고 정겹고 나지막한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지방의 작은 도시. 순자는 예고도 없이 딸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편한 홈웨어 차림의 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다. 엄마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딸은 놀라면서도 이내 활짝 웃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 질끈 묶은 머리.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치장을 한 며느리보다 딸의 모습이 100배는 더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지영의 집은 좁고 낡았다. 손때 묻은 가구들과 유행이 한참 지난 벽지. 하지만 집 안구석구석에는 딸의 정갈한 손길이 느껴졌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창가에는 지영이 직접 키우는 작은 화초들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이곳에는 비싼 수입 가구는 없었지만 사람이 사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엄마 시장하시죠. 제가 얼른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지영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는 분주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순자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아들 내외는 5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논하고 호텔 뷔페를 부르는데 정작 제 딸은 낡은 싱크대 앞에서 어머니에게 대접할 저녁거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지영이 저녁장을 보러 잠시 집을 비웠다. 혼자 남은 순자는 딸의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책상 위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무심코 서류 더미를 정리해 주려던 순자의 손이 멈췄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삐져나온 붉은 글씨가 인쇄된 우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대출 원리금, 연체 이자 납부, 최종 독촉장. 순간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꺼내 들었다. 오 캐피탈이라는 글자와 함께 연체 금액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편지 한 장 제대로 들고 있기 어려웠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몇 년째 같은 옷만 입던 딸, 변변한 가구 하나, 새로 들이지 못했던 이유 밤늦게까지 부업을 한다는 사위의 지친 얼굴. 이 모든 것이 저 끔찍한 붉은 글씨 빛 때문이었던 것이다. 순자는 우편물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들에게 15억짜리 집을 사주고
5천만 원짜리 가구를 들여주는 동안 정작 제 딸은 3천만 원 빚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었다. 어미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아들에 대한 분노보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컸다. 엄마. 그때 장을 봐서 돌아온 지영이 방으로 들어서다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독촉장을 보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지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왜 말을 안 해 했어, 어미한테. 왜 이런 것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 순자는 딸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오열했다. 지영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순자는 딸에게서 모든 자초지종을 들었다. 사위 박현우가 작은 가게를 열었다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졌고 부부가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영은 이야기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현실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태도가 순자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불평과 요구가 습관이 된 아들 내외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미안해하는 딸. 순자는 그날 밤 딸의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는 빛 독촉장의 붉은 글씨와 며느리의 오만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다. 새벽녘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쓸어보다가 가만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조용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오롯이 신축 아파트 시세 차가운 액정 화면 위로 수많은 아파트의 사진과 가격 정보가 떠올랐다. 순자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김순자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새벽 시간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거나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아온 두툼한 분양 안내 책자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돋보기를 낀 채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의 눈은 딸 지영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도를 샅샅이 훑었다. 교통학군 편의시설 미래 가치까지. 마치 난생 처음 해보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는 학생처럼 진지했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순자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냈다. 도시 외곽에 새로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고 근처에는 큰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었다. 6억 원. 아들에게 사준 강남 아파트 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딸의 가족에게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기적과도 같은 집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박 여사에게 가게를 잠시 맡기고 곧장에 몸을 실었다. 딸에게는 비밀이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가 딸에게 주는 깜짝 선물이자 지난 세월에 대한 속죄였다. 모델하우스는 평일 오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자는 상담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유닛 내부를 꼼꼼히 둘러보았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남향의 거실, 깔끔한 디자 구조의 주방, 아이 방으로 쓰기 좋은 작은 방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웃을 딸과 사위 그리고니 언젠가 태어날 손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금 6천만 원을 송금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내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3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마저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니었다. 삐뚤어진 모정을 바로잡고 잃어버렸던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 주말 순자는 계약서와 등기 서류가 담긴 봉투를 품에 안고 다시 딸의 집을 찾았다. 엄마 또 오셨네요. 이번엔 연락이라도 주시지. 지영은 반갑게 어머니를 맞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만에 다시 찾아온 어머니의 얼굴이 어딘가 비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말없이 서류 봉투를 딸에게 내밀었다. 지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엄마, 이게 뭐야? 열어봐라.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매수인 강지영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본 순간 지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녀는 계약서와 어머니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다. 엄마, 이게 진짜야. 새 아파트를 나한테. 지영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렸다. 순자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영은 와락 어머니를 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에는 기쁨과 동시에 평생 어머니에게 짐만 된 것 같은 죄송함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이제라도 딸에게 제대로 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달아빠진 어미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거 민수는 알아? 아니, 아직 모른다. 순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지영아 당분간은 동생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알았지? 순자는 아들 내외의 탐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광풍을 몰고 올지 직감하고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사위 박현우는 이 소식을 듣고는 장모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앞이 캄캄했던 자신들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순자는 그런 사위의 진심 어린 모습에 더욱 마음이 뭉클해졌다. 문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며칠 뒤 현우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새로운 보금자리, 곧 입주 준비, 시작, 암흑 같던 시절, 손 내밀어 주신 장모님, 평생 은혜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도 없이 충동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 작은 행복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지영은 남편이 올린 글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당장 삭제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고 축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그 댓글을 단 사람들 중에는 며느리 유리의 대학 동창이자 그녀의 SNS 친구, 목록에도 있는 사람이 끼어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글과 사진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곧장 그 게시물을 캡처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최유리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향해 움직였다. 캡처된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유리야, 이거 너희 아주버님인데 너희 시어머니가 집 사주셨나봐. 대박이다. 그 순간 순자가 애써 막아두었던 평화의 둑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터였다.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점심 장사를 막 끝내고 땀을 식히던 김순자의 휴대폰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예쁜 며느리였다. 순자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올 것이 왔구나. 여보세요?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목소리가 아닌 귀청이 찢어질 듯한 며느리 유리의 비명이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날카롭고 악에 받쳐 있어. 순자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뗄 정도였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신우이한테 집을 사주셨다고요? 그것도 6억짜리 아파트를.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이냐고요? 유리는 존댓말의 형식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아내의 단어 하나하나는 시어머니에게 퍼붓는 저주나 다름없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가 일단 진정하고. 진정이요. 지금 저더러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가 5천만 원짜리 가구 사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벌벌 떠시더니 이제는 딸년한테는 아파트까지 턱턱 안겨주시는 거예요. 딸년이라는 상스러운 단어가 순자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순자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온전히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일 것이라고, 아들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지영이한테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준 거다. 그게 그렇게 문제될 일이니? 작은 집이요. 어머님, 재산은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인 우리 남편한테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 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돈은 전부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유리는 거의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러댔다. 순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순자의 귓게는 유리의 악다구니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불안감에 심장이 계속해서 방망이질 쳤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7시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상기된 아들 민수의 얼굴이 보였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아들 민수는 인사도 없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며느리 유리는 팔짱을 낀 채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순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누나한테 집을 사주신 거예요? 아들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원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순자는 현관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성우야, 누나도 내 딸이다. 어미가 딸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니? 딸이죠, 딸인데? 민수가 소파 등받이를 주먹으로 탁 치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누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당연히 저한테 먼저 더 주셨어야죠. 왜 누나한테 주는 거예요? 누나는 시집간 사람이잖아요. 이미 박씨 집안 귀신이 된 사람이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박씨 집안 귀신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자신이 30년간 공들여 키운 아들이 이런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말을 내뱉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는 15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줬고 차도 1억 가까운 걸로 사줬잖니. 그것만 해도 16억이야. 근데 누나한테는 6억짜리 집 하나 준 거야. 이게 어떻게 불공평하다는 거니? 순자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그때 유리가 냉소를 머금고 끼어들었다. 어머님, 지금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집 좀 넓혀달라고 가구 좀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돈 없다며 무시하셨으면서 뒤로는 딸한테 줄 돈은 다 챙겨놓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에요. 배신. 네, 배신이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시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종손인 제 남편 몫이 되는 게 순리예요. 딸이 받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요. 다 저희 거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궤변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왜 배신이며 딸은 재산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그건 내 재산이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돈이라고. 내가 누구한테 주든 그건 내 마음 아니냐? 그러자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유리 말이 맞아요. 어머니 재산이 어디? 어머니 혼자 번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벌어놓으신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당연히 아들인 저한테 와야죠. 그 순간 순자는 아들의 얼굴에서 탐욕에 눈이 먼 짐승을 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도 더 지났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악착같이 설렁탕을 팔아 재산을 불렸다는 사실을 아들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우기는 아들의 모습에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유리가 오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신우이한테 준 만큼 저희한테도 똑같이 주세요. 당장 6억 원 현금으로 입금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번 일 더는 문제 삼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0년간 아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애정과 헌신 희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순자는 가슴 한가운데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혀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유리는 더욱 다그쳤다. 어머님,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순자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부서져 내렸다. 김순자는 얼굴을 감싼 손을 천천히 내렸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 수십 년간 짊어져온 아들을 위한 어머니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 던지는 듯한 몸짓이었다. 어머님, 이제야 대화할 마음이 좀 생기셨어요. 며느리 유리는 순자가 자신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확신하며 비아냥거렸다. 아들 민수 역시 팔짱을 낀 채 당연한 것을 받는다는 듯 오만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느리고 침착한 발걸음에 유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돈이라도 가지러 가시나? 하지만 순자가 향한 곳은 안방이 아닌 냉장고 앞이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며칠 전 갓 담가 맛있게 익은 포기김치가 담긴 큼지막한 유리 반찬통을 꺼냈다. 아삭하고 시원한 김치 냄새가 부엌에 퍼져나갔다. 아들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치였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치 드시게요?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반찬통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거실에 서 있는 아들 내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경멸이 뒤섞여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가. 순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수와 유리는 순간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님? 유리가 되물었다. 순자는 김치통을 든 채 현관문을 턱으로 가리키며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말했다. 너희 같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이제 내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다. 썩 꺼지라고 했다. 그제야 상하강파하게 된 유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어머님, 지금 저희랑 장난하세요? 노망나셨어요. 돈 주기 싫어서 별짓을 다 하시네. 유리가 악을 쓰며 순자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그 손으로 김치통을 기울여 잘 익은 배추김치 포기 전체를 유리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철썩, 묵직하고 축축한 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 국물과 고춧가루가 유리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명품 블라우스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얀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추잡한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매캐한 김치 냄새가 거실을 진동했다. 유리의 얼굴에는 배추 이파리가 볼썽사납게 달라붙어 있었다. 꺄!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민수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충격을 받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정신을 차린 유리가 눈을 뒤집고 순자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내년이 감히 누구한테 할망구라고 짓거려?
순자는 남은 힘을 다해 유리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평생 누구에게 손찌검 한번 해본 적 없던 순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처 입은 어미 사자였다. 내가 감히 내 남편을 민수 아버지를 입에 올려 평생 성실하게 살다간 내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내년이 날로 먹으려고 들어 내 아비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순자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위해 바친 모든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다. 민수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엄마 미쳤어요. 어떻게 유리를 때려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내 애비가 하늘에서 보고 통곡을 하겠다. 이 어미를 돈줄로만 보는 금수 같은 놈, 너희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마. 순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키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복도에 있던 이웃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무슨 일인가 살피는 기색이 느껴졌다.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된 유리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이웃의 시선이 느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가요? 저 미친 노인네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해 법대로 하자고 해요. 법대로. 민수는 마지막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나가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엄마, 오늘 일 절대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쾅, 현관문이 굉금과 함께 닫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거실 바닥에는 김치 국물이 흥건했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치울 힘이 없었다. 그저 텅 빈 거실에 홀로 주저앉아 지난 30년의 세월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아들과의 인연을 곱씹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순자의 집 우편함에 법무법인의 이름이 찍힌 두툼한 등기 우편물이 꽂혔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법무법인 정인청랜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베이지색 서류 봉투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내용증명 내일옹 청밍이라는 제목의 서류였다. 발신인은 며느리 최유리. 내용은 간단하고도 잔혹했다. 귀하는 딸 강지영에게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아들 강민수와 며느리 최유리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였음. 이에 본 발신인은 귀에게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와 동등한 가액인 6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만일 이에 불응할 시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고하는 바임. 순자는 서류를 주인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눈앞이 핑 돌았다. 유류분 법적 조치 평생 법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위협적인 단어들이었다. 며느리가 고작 돈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법의 칼날을 들이밀다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순자는 당장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은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라면 제 어미에게 이런 짓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며느리의 독단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 민수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왜요?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용증명이라니. 내 처가 보낸 거냐? 아니면 너도 알고 있었던 거냐? 순자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제발 너는 아니라고 말해주길.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어머니가 저희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유리가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봤는데 우리가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래요.
이건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법대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거예요. 배업대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아들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에 순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가 정말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맞나? 30년간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이 한낱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가 끊겼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들에게 사준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수입차의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그녀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 목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펼쳐보았다. 아파트의 소유주 자동차의 명의인, 그 모든 서류의 가장 윗칸에는 김순자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래, 아직은 내 것이다. 내가 피땀 흘려 이룬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나의 재산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눈물과 절망으로 흐려져 있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저 짐승 같은 것들에게 평생 일군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법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이자 가게 동업자인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감 나 좀 보자. 아주 중요한 일이야. 한달음에 달려온 박 여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혀를 끌끌 차며 자기 일처럼 분개했다. 내가 뭘 했어? 그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세상의 시어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일 상담해줄 변호사라도 아는 사람 없어? 순자의 간절한 부탁에 박 여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릎을 탁 쳤다. 있지 왜요? 없어. 내 조카 사위가 변호사잖아.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야. 내가 당장 전화해 줄게. 기다려봐.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다음날 오후에 바로 상담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순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후 2시 순자는 난생 처음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남자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김순자 여사님 되시죠? 박 여사님께 이야기는 대략 들었습니다. 저는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상담실로 안내된 순자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지만 강 변호사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태도에 용기를 내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아들에게 아파트와 차를 사준 일부터 딸에게 집을 증여한 일, 며느리와 아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온 일, 그리고 어젯밤 아들과의 서늘했던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내 순자의 눈에서는 억울함과 서름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강민준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뒤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께 사주신 아파트와 자동차의 명의가 아직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그 재산들은 온전히 어르신의 것입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제가 그 아파트랑 차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명의가 어르신 것이니 어르신께서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 내외가 현재 거주 중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르신의 재산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아드님, 내외가 보낸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단순한 협박에 불과합니다. 유류분 소송 역시 어르신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어르신께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르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들의 요구대로 돈을 주고 조용히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자는 강 변호사의 말을 끊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팔아주세요, 변호사님. 그 아파트랑 차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뻔뻔한 것들 당장 길거리로 내쫓아주세요.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정을 완전히 끊어내고 자신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김순자의 삶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강민준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맺은 그녀는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 어르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드님 내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의 첫 번째 지시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금매로 처분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인과 중고차 딜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강남의 로열층 아파트입니다. 시세보다 1억 정도 낮춰서 현금 거래 조건으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매수자가 나타날 겁니다. 자동차 역시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금방 팔릴 거고요. 순자는 모든 것을 강 변호사에게 일임했다. 그녀가 할 일은 그가 준비해온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다.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자동차 등록증.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순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것은 아들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가지를 잘라내어 나무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한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리는 어머니가 법무법인의 내용 증명에 겁을 먹고 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유리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시어머니 처음엔 좀 빡빡하게 구시더니 변호사 이름 한번 들이미니까 바로 꼬리 내리시더라. 며칠 안에 6억 들어올 거야. 그걸로 뭐 할까? 샤넬백 신상 나온 거 살까? 아니면 유럽 여행이나 갈까? 그녀는 이미 돈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가방을 구경하고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 뱃속의 아이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더 뜯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어머니한테 곧 목돈 좀 받을 게 있어서 말이야. 주식에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요즘 괜찮은 종목 있어 라며 허세를 부렸다.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순자가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홀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며느리 유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순자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메시지를 열었다. 내용은 가관이었다. 어머님, 제가 드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주말까지 6억 입금 안 해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인터넷 맘카페 같은데 글 올리면 순식간에 퍼지는 거 아시죠? 임신한 며느리를 길거리로 내쫓고 딸에게만 집 사준 악덕 시어머니. 뭐 이런 제목으로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어머님 설렁탕 가게도 장사하기 힘들어지실 텐데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것은 더 이상 요구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순자는 메시지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파렴치하고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곧장 강민준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르신, 방금 보내주신 문자 잘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아주 좋은 증거 자료가 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좋은 소식을 덧붙였다. 마침 잘 됐습니다, 어르신.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즉시 거래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역시 오늘 오전에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순간 순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정의를 실행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긴장감과 비장함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내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최종 장음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저희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부동산 인도 명령, 집행관과 함께 아파트로 갈 겁니다.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어둠이 내린 가게 홀에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 있는 아들의 집. 그곳은 더 이상 아들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아들을 위해 끓여왔던 설렁탕 솥을 닦으며 조용히 되뇌었다. 민수야, 이 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다. 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들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떠오를 태양은 그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순자는 굳은 표정으로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맞은편에 앉은 40대 부부 새로운 집주인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좋은 집을 양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들을 위해 마련했던 좋은 집이 이제 완전히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애써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으로 14억 원 입금 완료라는 알림 메시지가 떴다. 금매로 내놓은 탓에 시세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평생을 바쳐 모은 거금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부동산을 나온 순자는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매각 대금 8천만 원도 오늘 아침에 모두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서류의 가장 윗장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이라는 글자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법원 집행관 두 분과 오후 2시에 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동행하시겠습니까? 굳이 직접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순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놈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후 1시 50분 순자와 강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법원에서 나온 듯한 건장한 체격의 집행관 2명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인사와 서류 확인이 오갔다. 오후 2시 정각. 그들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처럼 비장하게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순자의 심장은 쿵쾅쿵쾅 미치는 듯이 뛰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다. 집행관 중 한 명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편한 실내복 차림에 며느리 유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배가 제법 불러 있었고 무료한 오후를 보내던 참인 듯했다. 하지만 현관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와 변호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이분들은 누구... 이게 무슨 일이세요? 유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자
집행관이 딱딱하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 주택의 소유주가 금일부로 변경되었으므로 현 거주자께서는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네, 퇴거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유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 순간 안방에서 자다 깬 듯 부스스한 모습의 아들 민수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누구야 자기야, 무슨 시끄러운 소리야.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다. 강민수 씨. 이 아파트는 원래 김순자 여사님 명의였고 오늘 아침 정식으로 매매가 완료되어 새로운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더 이상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수의 충혈된 눈이 어머니를 향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절규하듯 소리쳤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했을 뿐이다. 너희가 먼저 나를 어미로 생각하지 않았잖니. 이럴 순 없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를 내쫓아요? 뱃속에 있는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유리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배를 감쌌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모습에 코웃음 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를 볼모로 잡는 며느리가 한심하고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집행관이 다시 한번 통보했다. 24시간의 유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까지 짐을 빼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 모든 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짐을 싸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유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순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민수가 아내의 팔을 붙잡았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리의 울부짖는 소리, 민수의 욕설, 집행관의 냉정한 경고가 뒤섞였다. 순자는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물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등 뒤로 저주에 가까운 욕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나서야 순자는 참고 있던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순자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 순간 순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발신인은 사위 박현우였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사위의 절박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순간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들을 심판하고 얻은 처절한 승리감 위로 더 거대한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 사위의 전화를 받은 순간 김순자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를 향한 분노와 승리감으로 들끓던 심장이 이제는 딸에 대한 걱정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강민준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우대학 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택시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달리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아들놈들한테 복수하겠다고 날뛰는 동안 정작 내 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어미라는 게 자격도 없지. 죄책감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초조한 얼굴로 복도를 서성이던 사위 박현우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어머님 지영이는 지금 검사받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사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응급실 앞 차가운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몇 시간 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불렀다.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은 의사의 입에서 나온 병명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환자분 복합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장기에 염증이 퍼져 있는 상태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치료 과정이 길고 힘들 것이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순자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딸은 기댈 곳이 없었다. 교수님, 제 딸,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좋은 치료, 제일 좋은 약으로 써주세요.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바로 그 순간 결심했다. 아들놈에게서 회수한 그 돈, 이제 오롯이 내 딸 지영이를 살리는데 전부 쓸 것이라고.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난 민수와 유리는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지방에 급한 일이 생겨 며칠만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호텔비는 하루가 무섭게 쌓여갔고 결국 그들은 보증금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허름한 월세 오피스텔을 겨우 구했다.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좁고 눅눅한 오피스텔은 그들이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화려했던 가구와 명품들은 갈 곳이 없어 창고에 맡겨졌고 두 사람은 이삿짐센터 박스 몇 개를 테이블 삼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현실을 마주하자 서로를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증오와 원망만이 남았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해서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잖아. 유리가 배를 부여잡고 악을 쓰며 소리쳤다. 민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뭐 내 잘못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 달라고 조르고 내용 증명까지 보낸 건 당신이잖아. 당신 탐욕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라고. 그들의 관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유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악덕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억울한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그녀의 탐욕을 비난하는 댓글만 수백 개가 달렸고 신상이 털릴 위기에 처하자 겁을 먹고 글을 삭제해야 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생활비마저 바닥이 났다. 민수는 자존심을 버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그의 몰락을 눈치챈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이 어머니의 돈으로 쌓아 올렸던 화려한 성은 사실 모래성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지영의 힘겨운 투병 생활이 계속되었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딸 곁을 24시간 내내 지켰다. 그녀는 헬쑥해져가는 딸의 얼굴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어느 날 밤 순자가 딸의 물수건을 갈아주기 위해 병실을 나섰을 때였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들 민수였다. 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어색하게 병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순자는 아들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혹시 누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온 것은 아닐까? 어떻게 왔니? 순자가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입을 열었다. 누나가 아프다는 소식을 친척한테서 들었어요. 상태는 좀 어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순자의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아들의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저기, 엄마. 그래서 말인데 누나 치료비는 그걸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번에? 그 아파트 판돈?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들은 아픈 누나를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누나의 치료비로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봐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아들의 입에서 아파트 판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김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병원 복도에 희미한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발소리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인 불안한 눈빛. 그 어디에서도 아픈 누나를 걱정하는 혈육의 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순자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나왔다. 민수는 어머니의 싸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을 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가 저렇게 아프면 치료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돈을 다 쓰실 텐데 만약에 말이에요. 누나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재산은 그래도 아들인 저한테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민수는 차마 죽으면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못하고 잘못되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고 추악했다. 그는 누나의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이가 죽을 경우 돌아올 자신의 상속분을 짝! 그 순간 순자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날아가 민수의 뺨을 후려쳤다. 병원 복도를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것은 단순한 손찌검이 아니었다. 한 여인이 어머니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에 대한 처절한 절규이자 마지막 남은 모정의 끈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단호한 의식이었다. 민수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쥐고 충격받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픔보다 당혹감과 분노가 먼저 서렸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사람을 때려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고함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울부짖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누나가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돈 타령이냐? 재산 상속, 그게 내 누나 목숨보다 더 중해.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민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똑똑히 들어라, 강민수.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단돈, 시원 한 장까지도 내 딸 지영이를 위해 쓸 것이다. 설령 지영이가 잘못된다 해도 그 돈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길바닥에 뿌릴지언정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 유언이다. 알아들었느냐? 어머니, 제발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민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바로 그때 병실문이 열리고 사위 박현우가 나왔다. 그는 순자와 민수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곧장 상황을 파악했다. 현우는 분노로 얼굴이 굳어진 채 처남인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장모님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웠고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처남, 지금 누나가 약기운에 겨우 잠들었어. 당신이 여기 와서 소란 피울 자격 있어. 매형.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아. 당신 누나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얘기야. 당신은 그냥 짐승이야.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아낄 줄 아는데 당신은 그것만도 못해. 현우의 말은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큰 수치심과 모멸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 텅 비어 있었다. 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내 누나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또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내 어미가 아니라 너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은 민수에게 내리꽂는 마지막 결정타였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도망치듯 복도를 따라 걸어나갔다. 순자는 아들의 초라하고 구차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찢어진 상처는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었다. 오늘 그녀는 제 손으로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낸 것이다.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런 그녀를 사위 현우가 조용히 부축했다. 장모님. 순자는 사위의 팔에 기댄 채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저분 안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수신이는 강민준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접니다. 지금 바로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든 과거와의 완전한 그리고 법적인 효력을 갖춘 마지막 단절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지독했던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을 지나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는 겨울이 왔다. 그 시간 동안 김순자의 삶은 오직 딸 지영의 회복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재산을 김순자 및 강지영 의료비 및 생활비 신탁응으로 묶어 법적으로 완벽한 방어막을 쳤다. 유언장 역시 공증까지 마쳐 아들 민수가 더 이상 어떤 법적 수단으로도 그녀의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만들었다. 기적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다. 최고의 의료진과 어머니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지영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앙상했던 뺨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입술에도 혈색이 돌았다. 혼자서 병원 복도를 산책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을 때 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한 바닷가 근처에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모녀는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보상받듯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딸이 먹을 건강식을 만들었고 오후에는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사위 현우는 주말마다 한달음에 달려와 아내와 장모의 곁을 지켰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다. 한편 서울에 남겨진 민수의 삶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며느리 유리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서류를 내밀고 아이와 함께 그의 곁을 떠났다. 사랑이 아닌 돈으로 맺어진 관계의 당연한 끝이었다. 민수는 허름한 오피스텔에 홀로 남아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 속에서 망가져갔다. 가끔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당연한 형벌이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의사로부터 퇴원해도 좋다는 최종 허락이 떨어졌다. 지영이 병원 문을 나서는 날 순자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들은 원래 살던 지방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순자가 딸에게 선물했던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던 바로 그 집이었다. 돌아온 집은 현우가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둔 덕분에 햇살처럼 따뜻하고 아늑했다. 몇 달 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지영은 조심스럽게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수공예 액세서리를 파는 작은 쇼핑몰이었다. 순자가 마련해준 돈의 일부를 종잣돈 삼았다. 지영의 성실함과 현우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순자는 더 이상 딸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왜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만류했지만 순자는 단호했다. 아니다, 지영아. 이제 너희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살아야지. 어미는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싶구나. 조용한 데서 편하게 지낼 거야. 가까운 데 있을 테니 주말마다 보면 되잖니.
순자는 요양시설 근처의 바닷가 마을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구했다. 거실 창문으로는 사계절 내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공간도 있었다. 이삿날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한 통 썼다. 민수야,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남이다. 다시는 서로를 찾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자. 부디 네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닫고 남은 인생은 올바르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들이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순자는 정말로 아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냈음을 실감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새 집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순자는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책을 읽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영과 현우가 찾아와 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노을 지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해변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요즘 동생 생각은 안 나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파도 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생각이야 나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찌 있겠니?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이제 너희만 있으면 돼. 순자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옆에서 현우가 순자의 다른 쪽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장모님,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장모님 진짜 아들이고 딸이 되어 드릴게요. 순자는 사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갔다. 재산을 지켰고 소중한 딸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가족의 품에서 고요한 평온을 찾았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금빛 가루를 뿌리고 있었다. 순자는 지난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아들 내외의 끝없는 탐욕, 그들과의 처절했던 싸움, 그리고 딸의 병까지.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녀의 얼굴에 홀가분한 미소가 번졌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내린 결정들이 모두 옳았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따뜻한 행복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온전한 자신의 인생이었다.